자존감 높은 아이를 키우는 가족의 10가지 육아 원칙. 자존감 높고 성공하는 아이들은 인종, 종교, 장소, 경제, 수준을 불문하고 어느 가정에서나 나올 수 있다. 온전한 가정이 아닌 결손 가정에서도 아이들은 훌륭하게 자랄 수 있다. 아이마다 따로 침실과 컴퓨터가 있고 교육용 장난감과 책이 가득하며 달력에 과외활동과 여행 계획이 빼곡하게 적힌 집이 있는가 하면 근근히 생계를 꾸려가면서 아이들을 방 한 칸에 몰아넣고도 동네 도서관과 놀이방을 통해 학습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가정도 있다. 돈은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데 있어 분명 필수 조건이 아니다. 아이들은 가족의 경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그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충만한지는 알고 있다. 하나, 애착 육아를 실천한다.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의 전반적인 육아법이다. 전반적이라는 말에 주의하자. 다시 말하면 부모로서 적어도 잘못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것이 많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 책도 완벽한 부모가 쓴 것이 아니며 어떤 부모든 실수는 있기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아이에게 주는 전반적인 메시지다. 애착 육아는 영아기에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자존감 높은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부모와 아이의 애착으로부터 시작되며 이는 영아기에 가장 수월하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본능적으로 부모를 사랑하며 부모는 무엇보다 아기의 요구에 반응해야 한다. 애착은 물론 언제나 진행 중에 있는 과정이고 발달의 매 단계마다 점점 더 견고히 할 수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애착 육아를 한 부모는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를 돌보기가 수월해진다. 부모의 권위를 보여준다. 믿음직스러운 부모자의 자격은 부모라는 호칭에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다. 4kg이 채 안 되는 신생아에게도 부모의 자격을 보여줘야 한다. 부모에 대한 첫인상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믿음은 권위에 대한 존중의 시작이다. 부모를 믿는 아이는 부모가 정해주는 경계를 믿는다. 아이에게 부모로서의 권위를 보여주라는 것은 끊임없이 힘겨루기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어떤 부모들은 아이를 보호하는 것과 통제하는 것을 혼동한다. 아이를 통제해서 부모에게 복종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아이가 부모의 지혜와 의도를 존중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규칙을 정하고 처벌해서 아이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부모의 진정한 권위는 사라진다.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한다. 공경은 존경을 의미한다. 아이가 부모를 믿고 존경하면 저절로 복종하게 되어 있다. 애착 육아를 하면 아이가 부모를 믿고 존경하게 된다. 왜냐하면 부모가 아이의 요구를 이해하고 존중해주기 때문이다. 부모와 아이가 서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적대적인 관계가 된다. 한 사람이 이기면 다른 한 사람은 져야 한다. 윈윈 원칙에 따를 때 가족 모두 행복해지고 아이들도 훌륭하게 성장한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를 지배하게 되어 있다고 믿는 부모는 먼저 아기를 통제하려고 한다. 작은 아기가 우는 건 의사를 전달하는 거지 때를 쓰는 게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자. 아기의 울음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애초에 부모 자식 간의 대화를 막아버리는 것과도 같다. 마찬가지로 아이의 의사를 무시하고 부모가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하면 부모는 권위를 상실하고 아이는 스스로 선택하는 능력을 상실한다. 만일 부모에게서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한다면 아이는 부모가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린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독재를 한다고 생각한다. 부모 말에 귀 기울 줄 안다. 애착관계가 형성된 가족의 상호 신뢰와 이해는 아이가 부모의 말에 귀 기울이게 만든다. 아이는 자연스럽게 부모를 따르게 되고 그러한 태도가 몸에 배면 교사나 코치 같은 다른 신뢰할 만한 보호자와 권위자들도 쉽게 따르게 된다. 또한 직관적으로 믿음이 가지 않는 어른들과는 거리를 두게 된다. 어떤 부모들은 종종 이런 불평을 한다. 우리 아이는 아무리 말해도 쇠귀에 경읽기예요. 아이들은 점차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부모에게 반항할 때도 있다.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다른 부모들보다 부모 말을 잘 듣는다. 아이가 얼마나 부모의 말을 잘 듣는가 하는 문제는 천성적인 기질과 부모 자식 간의 이해 정도에 달려 있다. 애착 육아된 아이의 부모의 의견에 좀 더 열려 있다.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도 좀 더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그들은 부모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커서도 부모의 의견과 판단을 존중한다. 둘, 부모로서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한다. 아이들이 훌륭하게 크는 가정을 보면 부모가 헌신적인데 특히 뿌린 만큼 거두는 시기인 초기에 헌신적으로 양육한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많은 투자를 한다. 아이들에게 사랑을 쏟아붓고 아이들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 또한 자녀는 부모의 꿈을 실현시켜줄 미래의 희망이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헌신적인 양육은 어떤 목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키우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무조건적으로 기꺼이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는 주고 아이는 받기만 한다. 부모는 아무리 피곤하고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도 계속해서 준다. 실제로 행복하고 건강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아이에게 바쳐야 한다. 그렇게 하면 아이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러한 투자를 하면서 부모 역시 성장하고 성숙해지며 양육이 점점 수월해질 것이고 언젠가는 보람을 느낄 것이다. 까다로운 아이. 어떤 아이들은 좋게 말하면 순종적이지 않다. 육아서적에서는 그들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른다. 고집센 아이, 드센 아이, 까다로운 아이, 어려운 아이, 심지어 문제아라고까지 한다. 어떤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양육되든지 다른 아이들보다 좀 더 도전적이다. 왠지 모르게 어떤 아이들은 함께 있으면 즐겁게 하고 어떤 아이들은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게 한다. 하지만 애착 육아를 하는 부모는 그러한 아이의 개성을 최대한 인정해준다. 아이가 유별나고 다소 까다롭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마주한 도전을 현실적으로 이해한다. 또한 아이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열정과 독립심을 억압하기보다는 완화시켜준다. 까다로운 아이들의 특성인 끈질김, 지능, 창의력, 감수성은 장점이 될 수 있다. 까다로운 아이들을 헌신적으로 키우는 부모들은 그들이 착하고 수월한 아이가 되기보다 개성을 충분히 발휘하기를 바란다. 물론 아무리 유별나고 까다롭고 드센 아이라고 해도 가족과 학교와 또래 그룹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부모는 아이의 행동이 평범하리라는 기대를 조절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이에게 자제력을 가르쳐야 한다. 버릇없고 성가신 행동은 주위 사람들뿐 아니라 아이 자신에게도 해가 된다. 특수화. 어떤 아이들의 문제는 까다롭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다. 그들은 결국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나 자폐증과 같은 행동장애나 발달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적절한 자극과 반응을 주는 애착육아는 이런 아이들의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다. 영아기의 애착육아가 주는 평온함과 호기심은 아이의 두뇌와 활동을 체계화해서 좀 더 정돈된 행동으로 유도한다. 간단히 말해 애착 육아가 아이 두뇌의 올바른 연결을 도와줌으로써 나중에 산만함, 충동성, 과잉 행동 등의 문제가 줄어드는 것이다. 또한 부모와 상호 신뢰가 형성된 아이는 좀 더 수월하게 자제력을 배운다. 따라서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 학습 지장을 초래하는 행동 교정에 매우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라이아는 9살 때 고기능 자폐증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죠. 다행히 나는 오랫동안 까다로운 아이를 데리고 씨름을 하는데 충분히 익숙해져 있어서 본능적으로 라이안의 신호를 이해하고 아이의 속도에 맞춰 먹였으며 같이 자고 띠를 둘러안고 다녔어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라이안은 지금처럼 똑똑하고 말을 잘하는 아이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라이아는 아직 사회적 정서적 문제를 갖고 있지만 만일 신체 접촉에 대한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요. 아마도 지금처럼 의젓한 아이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 오래전에 라이아는 잃어버렸을 거예요. 9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나는 라이안과 밑에 두 여동생을 애착육아로 키운 보람을 느낍니다. 나는 가능하면 일찍 장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을 알아내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부모들에게 아이의 성격과 요구,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반응, 두려워하는 것 등을 살펴보게 한다. 부모는 아이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어느 누구도 부모만큼 아이를 잘 알 수 없다. 의사, 교사, 친구들은 바뀌어도 부모는 언제까지나 아이 곁에 남을 것이다. 내가 특수아동에 대한 애착육아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런 아이들의 부모들은 앞으로 아이의 대변자 되어야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 만일 아이가 주의력 결핍 광행 행동장애나 다른 행동장애 혹은 학습장애를 갖고 있다면 교사나 심리학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은 모두 부모가 해야 하는 일이다. 만일 부모가 아이를 잘 알고 있다면
전문가들에게 아이에 대한 정보를 주기도 하고 더 나은 교육 방법을 제안할 수도 있다. 셋, 잘한다는 말이 정말 잘하는 아이를 만든다. 아이들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하는 이야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부정적인 표현을 듣는 아이는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 심술쟁이라고 부르면 점점 더 심술을 부린다. 게다가 부모는 아이의 불평 뒤에 있는 진짜 요구에 둔감해진다. 아이가 미운 짓을 할 때도 아이에 대해 좀 더 좋은 말로 표현하면 부모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이를 바라보는 방식, 아이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뀐다. 예를 들어, 또 심술을 부리는구나 라는 말보다 소외된 기분을 느끼니? 라고 말하면 아이와 좀 더 공감하기 쉽다. 아이와 애착 관계를 맺고 있는 부모는 아이의 문제를 재구성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해한다. 손자가 인형보다 장난감 차를 갖고 놀겠다고 조르자 할머니가 이렇게 말한다. 이 녀석은 고집이 세구나. 그러자 아빠는 이렇게 대답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어느 2학년 교사가 얘는 수업 시간에 떠들어요 라고 말하자 엄마는 말한다. 우리 딸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이런 부모들은 어떤 환경에서 문제가 되는 특성이 때와 장소에 따라 긍정적인 특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고집이 센 아이는 끈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일의 전문가가 되거나 암 치료법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말을 많이 하는 아이는 사회성이 발달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줄 재주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식의 긍정적인 관찰은 아이의 태도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준다. 잘하는 아기에게는 좀 더 재미있는 장난감이 필요하고 2학년 여자아이에게는 학교 밖에서 친구들의 수다를 떨 기회가 필요하다. 긍정적 표현의 또 다른 예로 아이가 매달린다 라는 말 대신 부모와 함께 있고 싶어 한다 라는 말이 더 좋다. 필요한 게 많은 아이라는 표현은 까다로운 성격을 가진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된다. 사실 필요한 게 많은 아이들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신경절적이라고 말하는 대신 예민하다는 말로 바꾸다. 성가시다거나 까다롭다고 말하는 대신 끈기가 있다거나 열정적이라고 말하자. 엄마 말을 듣지 않는 고집은 실제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될 수 있다. 넷, 내 아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배운다. 육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에 대해 배우라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각 단계에 따라 아이의 행동과 능력을 연구해야 한다. 아동 발달에 대한 책을 잡지를 읽어보자. 아이들을 먼저 키워본 다른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무엇보다 아이의 눈에서 세상을 바라보도록 노력하자. 아이들은 세상을 어른들과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반응한다. 부모가 아이를 적절히 지도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 발달에 대해 알아야 한다. 아이들의 어떤 행동은 부모의 인내와 유머, 지도를 요구한다. 하지만 크면서 차츰 그런 행동이 사라진다. 아이의 나이와 단계에 따른 행동을 무사히 넘기는 법을 배운다면 점차 수월해질 것이다. 예를 들어 3살 된 아이는 레스토랑에서 가만히 앉아있지 못한다. 이때 가만히 있으라고 무조건 주의를 주기보다는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아이와 대화를 나누면서 관심을 끄는 것이 효과적인 대처 방법이다. 독립과 의존 사이. 아이에 대해 배우는 부모는 아이와 한 마음이 된다. 그들은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눈치를 채고 아이의 의존이나 독립 정도에 따라 반응을 조절한다. 아이들은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발견하고 새로운 일을 시도한다. 애착관계를 맺고 있는 부모들은 아이들이 독립을 시험하다가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예상한다. 유아들이 혼자 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참견보다는 코치가 필요하다. 아이가 독립적인 행동을 하고 싶어 할 때 어느 정도 자유를 허용하고 다소 소원하고 반항적으로 보이더라도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옆에서 지켜보며 아이가 부모를 필요로 할 때는 재애착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아이들은 독립과 의존 사이에서 변화 속도를 빠른 시기와 느린 시기 사이를 오락가락하기 때문이다. 아이와 애착관계를 맺고 있는 부모들은 이러한 성장 단계의 파도를 타는 법에 대해 배우려고 노력한다. 부모와 아이의 애착이 끊어지면 문제가 생긴다. 부모는 아이가 독립을 주장할 때 지나치게 걱정하기 쉽다. 반대로 아이가 부모를 필요로 할 때 다른 일에 너무 바빠서 돌봐주지 않으면 아이는 관심을 얻기 위해 극단적인 행동을 할지 모른다. 또한 아이에게 조언과 위로를 해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부모의 위치를 확고히 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매일 아침 부모의 잠자리로 파고드는 3살짜리는 10대가 된 어느 늦은 밤 부모의 방으로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을 것이다. 어느 단계에서든 현명한 부모는 아이에 대해 알려고 노력한다. 5. 경계를 지키기 쉬운 환경을 만든다. 아이들은 경계가 필요하다. 경계가 없으면 훌륭하게 자랄 수 없다. 아이들은 가족의 규칙을 알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가정은 아이들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곳이다. 가정이라는 축소된 사회 속에서 배우는 것들은 학교 생활과 직장 생활, 결혼 생활의 원형이 된다. 가정의 경계는 아이들의 사회적이고 창의적인 에너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해서 어른과 아이가 서로 협력하고 함께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준다. 아이들이 가족의 경계를 지키도록 돕는 것이 부모가 할 일이다. 그러자면 먼저 구조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경계를 정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구조를 제공한다는 것은 경계를 지키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적절한 경계를 정한다는 것은 아이와 나이와 단계에 적합한 규칙들을 만들고 어떤 행동을 기대하는지 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을 탐험하는 유아들에게 구조가 없는 경계와 구조가 있는 경계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자. 유아의 호기심은 끝이 없다. 탐험 욕구로 인해 아이는 세상에 대해 배우기도 하지만 말썽을 일으키기도 한다. 부모는 이런 아이에게 끊임없이 안 돼 라고 말하게 된다. 전기 콘센트에 손가락을 넣으면 안 된다. 전깃줄을 잡아당기면 안 된다. 탁자 위에 올라가면 안 된다. 의자를 쓰러뜨리면 안 된다. 찾길로 뛰어들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모두 필요한 경계들이지만 호기심이 앞서는 유아는 일일이 기억하기 힘들다. 아이답게 클수록 있는 환경으로 바꾼다. 구조 설계사로서의 부모 역할에는 아이를 위한 가정을 꾸미는 일뿐만 아니라 아이로부터 가정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도 포함된다. 구조를 제공한다는 것은 아이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위험한 행동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아이를 보호하고 그 안에서 아이가 아이답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아이에게 안 된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어떤 부모는 말한다. 우리 아이는 식사 시간에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해요. 발이 바닥에 닿지도 않는 의자에 10분 이상 앉아본 적이 있는가? 그런 상황이라면 어른들도 금방 불안해진다. 아이를 너무 오래 앉혀두지 않도록 식사 시간을 짜보라. 아니면 아이 발이 바닥에 닿는 작은 의자와 식탁을 마련해보자. 식사를 하면서 엄마와 아빠가 대화를 나눌 때는 아이에게 작은 장난감을 갖고 놀도록 해주자. 구조를 제공하는 것에 시간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방법도 포함된다. 우리 아이는 슈퍼마켓에 가면 아무도 못 말려요. 우리 아이가 가게에 가면 눈에 보이는 대로 모두 사달라고 조르죠. 애착 육아를 하는 부모는 가능하면 아이의 상태를 감안해서 하루를 계획한다. 아침에 말을 잘 듣는 아이라면 아침 식사를 하고 곧바로 슈퍼마켓에 가자. 알록달록한 포장지에 쌓인 달콤한 과자를 보면 참지 못하는 아이라면 아이의 슈퍼마켓에 데려가지 말거나 아니면 미리 살 것을 정하고 가자. 이것은 부모로서의 권위나 주도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존중해주는 것이다. 보너스로 부모의 생활도 편해진다. 노래 시간과 노래 친구를 정한다. 아이들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구조를 제공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다른 아이들과 잘 노는 아이들을 보면 부모가 서로 잘 어울리는 아이들과 놀도록 연결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아이가 밖에서 어떤 아이들과 함께 노는지 살펴본다. 과외활동, 교사나 축구 코치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본다. 이러한 감독은 아이의 행동을 바로잡는 데 효과적이다. 방과 후 밖에서 뛰어놀고 싶어하는 아이에게 문에 들어서자마자 숙제를 하라고 강요하지 말자. 대신 저녁을 먹은 후에 30분 정도 조용히 공부할 시간을 정해주자. 잘하는 아이들에게 경계가 필요하다. 10대 아이들에게는 귀가 시간을 정해주고 행선지를 보고하게 하자. 아이 친구들의 부모들과 만나서 그들의 가치관과 집안 규칙에 대해 알아보자. 집에 아이의 친구들을 데려오게 하자. 그러면 아이들이 가족의 경계를 좀 더 수월하게 지킬 수 있다. 아이들이 자라서 학교와 공동체의 넓은 세상으로 나갈 때 아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부모는 너무 관대하지 않고 너무
억압적이지도 않은 적절한 지도를 한다. 그들은 아이가 혼자 할 수 있는지 도움이 필요한지를 파악하고 격려하고 지도하는 상담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때로는 아이의 애착관계를 맺고 있는 부모라고 하더라도 아이를 과잉 보호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런 실수는 쉽게 고칠 수 있다. 언제 뒤로 물러서야 하는지 생각해보자. 다른 모범적인 부모에게서 언제 고삐를 풀어줘야 하는지, 언제 바짝 당겨야 하는지에 대해 조언을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이들을 방치하면 좀 더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부모의 도움 없이 힘든 결정과 도전을 처리해야 하는 아이들은 그들 자신과 부모뿐 아니라 세상을 원망할 수 있다. 사실 애착 육아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를 구분하는 특성은 분노다. 아이와 애착 관계를 맺지 않은 부모들은 아이에게 너무 많은 선택권을 주어 방황하게 만든다. 아이에게 바이올린을 배우게 하고 신통치 못한 것 같으면 3개월 후 다시 드러머로 바꾸게 한다. 아이는 새로운 경험에 열려 있으므로 자연히 이것저것 해보고 싶어 한다. 다양한 관점을 배우고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아이들과 어울리게 하는 것이 좋다는 육아 철학이 자칫 탈선을 하거나 줏대 없는 아이들을 만들 수 있다. 아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가능성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지도를 필요로 한다. 6. 무조건 안 돼가 아니라 바로 잡아준다.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는 부모들은 아이의 행동을 통제하기보다 바로 잡아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육아는 정원을 가꾸는 일과 같다. 우리는 씨앗을 심기만 할 뿐 언제 어떤 색의 꽃이 필지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 하지만 잡초를 뽑아주고 물을 주고 가지를 쳐주면서 꽃이 좀 더 아름답게 피어나도록 할 수는 있다. 이것이 아이의 행동을 바로잡아준다는 의미다. 아이들은 모두 가지를 쳐주듯이 제거해야 하는 행동 습성을 타고난다. 따라서 부모들은 아이들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성장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필요한 습성을 온전하게 길러주어야 한다. 애착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부드러운 도구를 사용해서 긍정적인 특성에 해를 주지 않고 부정적인 특성들만 제거한다. 그 도구는 각 발달 단계별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 결국 아이는 그러한 도구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스스로 통제하는 방법을 배운다. 바로잡아준다는 의미는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게끔 암시를 주는 것이다. 친척 집을 방문할 때는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미리 말해주자. 책이나 조용한 장난감을 가지고 가서 어른들이 대화할 때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그곳에 가 있는 동안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자. 아이가 너무 수선스러우면 한쪽으로 데려가 흥분을 가라앉히고 잠시 함께 놀아주자. 아이의 행동을 바로잡아주고자 할 때는 필요한 정보와 도구를 제공해서 아이가 수월하게 따라올 수 있도록 하자. 통제하는 부모들은 이와는 다른 태도를 취한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권위적으로 접근한다. 나는 네 엄마야.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혼날 줄 알아. 통제하는 부모는 가정교육을 한답시고 주로 처벌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친척집을 방문할 때 아이가 말썽을 부리면 집에 가서 혼내주겠다며 위협을 하거나 손바닥을 때린다. 통제하는 부모는 체면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 라고 하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니? 라는 말밖에 하지 않는다. 물론 바로잡아주기와 통제하기의 차이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근소한 차이가 중요하다. 자녀를 통제하는 부모는 아이의 생각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 아이를 통제하려고 하면 충돌이 생기고 특히 감정적이고 요구가 많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반항하기 쉽다. 통제는 아이의 개성을 억누르고 육체적, 지적, 정서적인 발달을 가로막을 수 있다. 아이의 행동을 바로잡아주면 인격을 바로잡아주게 된다. 애착으로 양육하는 부모는 아이의 개성을 좀 더 인정해주고 유별난 기벽을 참아낸다. 또한 아이의 특기를 살려주고 책임이 강하며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를 아이로 키우는 것을 부모의 의무로 생각한다. 아이의 기질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인격을 바로 잡아줄 수는 있다. 인격은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나는 한때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한 재판에서 부모가 아이의 인격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증언을 한 적이 있다. 나는 그곳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비유를 사용해서 이렇게 말했다. 아이의 기질은 그가 가진 카드와 같습니다. 인격은 그 카드로 어떤 게임을 하느냐에 달렸죠. 부모는 아이에게 현명한 게임을 하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다. 7.
실패와 좌절은 배움의 기회가 되게 한다.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는 부모들은 아이가 좌절을 경험하지 않도록 보호해주기보다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인생에 성공하려면 문제를 해결하고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 시련을 기회로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은 자기 앞에 주어지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한다. 때를 쓰는 것은 육구불만의 분명한 표시다. 많은 조언자들이 아이들이 때를 쓸 때는 무시해버리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아이를 잘 키우는 부모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들은 때를 쓰는 아이를 혼자 방에 들여보내지 않는 대신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이해하려고 한다. 아이 대신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선물로 구슬리거나 관심을 돌리려고 하지도 않는다. 다만 귀를 기울이며 아이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 현명한 부모들은 경험이 최고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아이가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개입해서 하루를 무사히 넘기려고 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실수를 해도 그 대가가 크지 않은 어린 시절에 스스로 판단하는 법을 배우고 많은 경험을 해야 한다. 인간관계는 아이에게 판단 능력을 길러준다. 그릇되거나 충동적인 선택의 결과를 경험함으로써 아이는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실수를 한다고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며 실수를 만회할 수 있거나 적어도 실수를 통해 교훈을 배운다는 것을 알게 된다. 8. 정말 안 되는 건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한다. 아이가 원하는 대로 모두 해주는 것이 아이를 위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에서는 어른이 되면 원하는 것들을 갖기 위해 기다려야 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선택을 해야 하며 원한다고 뭐든지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족을 유보할 줄 아는 것은 성공하는 인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다. 충동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7살 생일에 약간의 돈을 받은 앤드류를 데리고 장난감 가게에 갔죠. 당연히 그 아이는 많은 장난감을 보고 눈이 휘둥글레졌지만 나는 끊임없이 아이에게 돈이 조금밖에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어요. 만일 앤드류가 자동 로봇을 선택한다면 더 이상 다른 장난감을 살 수 없고 로봇과 레고를 둘 다 가질 수는 없다고 말했죠. 아이는 선택을 해야 했어요. 이 현명한 엄마는 아이가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도와주고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질 수는 없으며 몇 가지 중요한 조건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가르쳤다. 어떤 게 더 갖고 싶니? 어떤 걸 더 오래 갖고 놀 수 있을까?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들어? 아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아우성을 칠 때는 곧바로 그의 기분을 만족시켜 주지 않는 편이 더 현명하다. 다음 주까지 기다려라. 또는 하루나 이틀 정도, 일주일은 유아들에게 영원이나 다름없다. 라고 말하자. 무엇을 선택할지 신중하게 생각해 볼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주말이 되면 전혀 다른 것을 원할지도 모른다. 사달라는 대로 모두 사주면 아이들은 물건을 아낄 줄 모르고 만족할 줄을 모른다. 한편 특별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하거나 돈을 벌어야 한다는 현실을 겪으면서 아이들은 자신이 소유한 물건에 적절히 가치를 두는 법을 배우게 된다. 아이와 애착관계를 맺고 있는 부모는 안 돼라는 말은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나 자신을 아이에게 충분히 바치고 있으므로 많은 것을 사주지 못해도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가 원하는 대로 모두 주면 나중에 커서 남에게 주지 않고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 집에 물건이 적으면 자연히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다.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 교훈, 많은 어른들이 모르고 있는 교훈은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9. 부정적인 영향에 휩쓸리지 않게 한다. 애착 육아를 하는 부모들은 아이들을 과잉 보호하지 않는다. 대신 적절하게 보호한다. 또 부모로서 훌륭한 본보기를 보여주며 아이가 집 밖에 나가면 어떻게 지내는지 주의 깊게 살핀다. 따라서 부모를 대신할 보호자들을 선택할 때도 신중하다. 교사들과 운동코치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장려하는지 알아보고 텔레비전 시청, 인터넷 사용, 책 등 대중매체의 영향도 주의 깊게 모니터한다. 아이가 부정적인 영향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한 가지 방법은 부모가 아이의 활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아이의 축구 코치가 될지 염려된다면 직접 코치로 나서거나 적어도 보조 역할을 하자. 만일 스카우트 단장의 영향이 걱정된다면 자원봉사를 하자.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 걱정된다면 학부모 회의에 참석하자. 집에서 아이가 텔레비전을 시청할 때 함께 앉아서 보자. 거실에 컴퓨터를 놓고 아이가 온라인으로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자.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도록 하자. 아이들이 극장에 가고 싶어 하면 기꺼이 운전기사가 되어주자. 내 아이가 정말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다. 아이를 잘 키우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어떤 행동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고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돕는다. 아이는 부모의 기대를 인식함으로써 내면의 행동지침을 갖게 된다. 네가 잘할 줄로 믿어 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부모가 부모다우면 아이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 우리가 인터뷰를 해본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몰라도 부모가 기대하는 대로 따라간다고 말했다. 성공하는 아이들의 곁에는 그들이 항상 최선을 다하리라고 기대하는 부모와 보호자들이 있다. 그들은 아이가 잘할 수 있다고 믿을 뿐 아니라 아이 스스로 그렇게 믿게 해준다. 자신감은 성공을 위한 가장 필수 요인이다.